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기에 이 원인을 진단하고 파악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지금 시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이제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시한폭탄이 아니고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이미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보던 그런 달동네, 이런 공단 지역의 벌집 동네, 이런 공간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집단적 빈곤은 지금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정보화, 개인화되는 이 사회 흐름 속에서 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대도시의 뒷골목 그늘에는 자기 요구를 집단적으로 표출시킬 능력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좀 전에 우리 뭐 많이 미디어에서 봅니다만 이 방임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버려진 노인들 등등 해가지고 매일매일 제가 상황을 보고받아 보면 자기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빈곤층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처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소하자는 게 이제 잘 사는 사람 거 뺏어다가 나눠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양극화라는 것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주 이제 아주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또 동시에 많아지는 현상인데 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분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끔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이게 양극화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교수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취지를 이해합니다만 지금 가진 사람 거 뺏어올라 하느냐 이렇게 걱정하기에는 사태가 좀 심각하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매년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몇 개 창출한다라고 재정을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올해는 더 1조 5천억 정도까지 더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냐는 거죠. 그게 또 831 대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의 경제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이 자산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 831 대책 이후에 더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위 20% 자산 소득자가 하위 20%에 비해서 20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여정권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17배 정도였던 게 더 벌어졌던 거죠. 831 대책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반시장적인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대책이 없었다더니. 그걸 그런 식으로 가정을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많이 더 벌어졌다는 걸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이영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이제 심정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 잘했는데 이렇게 왔을 리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경위에 어찌되었든 이런 이제 자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또 건강 양극화 심지어는 이렇게 가는 이 상황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력이 부족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각심이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안의 이 일의 중대성을 충분히 이제 자각하지 못했던 탓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각하고 방법도 찾았지만 적절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를 못 낸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보시면요. 12구 831 지금 831은 아직도 이제 본격 시행이 안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831 대책과 같은 상당히 야당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강력히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값이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가들, OECD 회원국들을 보면 유럽은 대체로 고용보호가 강한 나라들인데 여기에는 실업률이 높고 장기 실업자가 많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호가 약한 나라인데 이건 실업률이 낮은 대신에 비정규직의 값싼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쪽도 행복한 선택이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 두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서 중심을 좀 잡아보자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도 정부가 마음먹었다고 노동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법안조차도 국회에서 막혀서 안 되고 있고요. 조세 정책도 거꾸로 왔습니다. 저는 법인세 세율 인하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국회에서 한 일이고 정부도 동의했지만 이것은 양극화 극복이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근데 그나마 이런 정책들마저도 일부는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그동안에 결코 우호적인 그런 학계나 언론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보면 이런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도 이것이 분배 위주다,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공세에 시달려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또 진보적인 우리 선생님들로부터는 한 게 뭐 있냐? 거꾸로 가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부추긴다. 이렇게 말하자면 저희가 대세를 잡고 상황을 장악을 못하니까 양쪽에 치여서 그나마 중도통합적인 정책 노선마저도 효과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지나간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부터라도 좀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세워서 이 문제를 완전 해결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고삐를 잡는 쪽으로 지금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토론이 양극화 이제 원인 진단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양극화를 강론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양극화라는 거에 지금 우리 정부는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 안에 저출산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모든 걸 교육 문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려면은 양극화라고 하는 진단을 하기 전에 우선 기존에 있던 각종 정책들이 그 강론의 정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왜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현 정부가 먼저 봐야 될 것은 과거 외환이기 때문에 일단 양극화가 벌어졌다라고 이제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지표가 점점 개선됐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갑자기 더 악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적어도 통계를 보시면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고 부자는 똑같은데 빈익빈만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가 왜 그런가? 바로 경제가 계속적으로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권 때도 우리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에 못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시아 전체 경제 성장률은 반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모든 세계의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2003년부터 우리는 상당히 불황이 계속됐고 침체가 아직까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현 정권이 과연 이 경제정책 자체도 굉장히 실패했다.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고 복지 예산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이 늘렸는데 여전히 사회안전망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강론이 아니고 총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전 상당히 과감하게 말씀드린다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적어도 강론으로 정책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반 성장 또 성장과 분배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둘 다 제대로 실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비동반 성장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장률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진국보다 우리가 낮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은 경기 호황을 누리는데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침체에 계속 빠지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전년 대비 올해가 어떻게 되고 내년이 어떻게 되고 하는 이 동선이 문제지 지금 현재 시점이 다른 나라하고 어떤가 하는 것을 비교한다는 거 굉장히 큰일 날 일이죠. 그런 이야기는 그동안에 3년 동안에 나머지 국가들은 다 경제 호황 때문에 누리는 상당히 수출 증대를 우리가 수출 증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이어지지 못한다 하는 건 성장도 못했고 분배 측면에서도 여전히 진위계수 혹은 5분위 분배율 모든 게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는 차원이지 이게 무조건 비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하고 원인을 찾고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유 장관께서 반론하시겠습니다. 예, 참 저도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좀 더 복지 정책을 좀 더 폭넓게 실시를 하고 이제 원인 제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결과로 나타난 거라도 좀 국가기구를 통해서 좀씩 교정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좀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참 어려웠던 게요. 제가 이제 아까 김호기 교수님께서 이제 잘한 것도 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결과가 지금 사실 어려운 국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부 잘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건 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분배지수 5분위 배분율이나 혹은 진위계수 이런 동향을 보면요. 1987년도까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때가 최고도의 성장기였거든요. 그야말로 분배가 잘 안 되는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7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나서
정부가 아주 그 노골적인 노동통제에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쭉 진위계수가 밑으로 내려가고 5분위 배분율로 내려가서 대한민국이 OECD 가입하기 전에 이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좋은 분배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9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배 정도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해마다 약간씩의 변동을 기록을 하면서 1, 2년 좋아지기도 하고 1, 2년 나빠지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여기 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우리 잘했는데도 이래 됐습니다. 이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은 지금 한 10여 년간 분배 지표가 좋아졌다가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급격히 나빠진 분배 지표를 우리가 10년 동안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해소해 보려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는 호황인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나빴냐? 그게 뭐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잘못한 거 있겠죠. 네, 그 얘기는 근데 지금 한 가지 내수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출이 무지하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기반이 취약했는데 주요 원인이 소비 부진이었습니다. 이 소비 부진은 2002년도,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 와가지고 사실상 많은 민간 가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카드 빚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가계부채 조정을 하면서 빠져나오는데 한 3, 4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겨우 탈출구에 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내수 관리를 앞으로 좀 더 잘 해나가고 기업 투자를 좀 더 진작하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이제 좀 세계 경제의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희망 가지고 한번 협력해 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범 교수 무슨 말씀 우선 주실까요? 일자리 이야기를 좀 핵심이니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짜 좋은 기회인 게 우리 장관 그리고 실장님 다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결국 노동의 수요하고 공급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자리도 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시장에서 우리 노동자들 찾는 일자리하고 정부가 만들어서 하는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근로자들을 자꾸 찾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빨리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세계 경제는 조금의 이제 불황의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그럴 경우 우리가 수출마저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하루빨리 이 경제의 모든 중심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외국에 나가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 국내에 있더라도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일자리도 그냥 정부가 만들어주면 올 거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조금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 산업 쪽에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양질 일자리를 스스로 노동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혹은 빈곤층의 경우는 우리 유 장관님 관장을 하시는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진짜 내실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자활사업이 있지만은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얼마나 자활을 통해서 다시 갱생을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통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해마다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하고 빈곤 대책을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활 사업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실을 기해야 될 때다. 새롭게 재원을 쏟아붓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여러 프로그램이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하자는 겁니다. 심각성은 지금 진행자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고요. 네. 해결 방안까지 말씀해 예, 주시죠. 근데 요건 따로 되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선 여성은 경제활동 인구가 한 생산 가능 인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졸 여성도 우리나라 6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직업 능력을 우선 향상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되고요. 취업률이 낮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대책이 있고요. 취업한 경우에도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차별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차별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육아 가사 부담이 또 이제 그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쪽은 보육 지원이나 이제 양성평등 문화를 이제 세우는 거 이런 이제 대책들은 나와 있는데요. 여성만 따로 고용하는 일자리를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안 교수님께서 뭐 13개 부처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여러 팀들이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거시적으로 한꺼번에 대책을 써가지고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제일 취약한 부분이 여성, 노인, 장애인인데요. 여기 일자리 만들자고 아무리 돈을 내려보내도 그 말하자면 국가에서 그냥 고용하는 일자리 말고 시장에서 장기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 만들려면 정부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제 사회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생기고 있는지를 딱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규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억 5천 정도 해마다 센터 하나에 지원하는데 이게 시작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냥 돈을 쓰라 그러면 시군구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전달 체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니어 클럽 같은 데에서 시장 참여형 그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봐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노인 여성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 성과가 있었던 것이 어디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이 부분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지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쪽에 실제 성과가 나는 부분에 좀 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할 생각이고요. 여러 부처가 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실제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생기는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부 각 부처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팀들이 매우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지 않으면 돈만 들어가지 일자리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너무 분산해서 중복되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함께 이해를 해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안 교수님 말씀대로 자활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초기 시행착오 단계라서 효율이 아직 낮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 보건복지부가 원래 일자리 만드는 부처는 아니었는데 요즘 제일 중요한 사업이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 지원 받아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나온 김에 제가 하여튼 막 국민들을 보는 데서 내년에 좀 화끈하게 좀 지원 좀 해주시겠다고. 네, 이 장관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쟁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아까 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만약에 FTA를 했을 때, 한미 FTA를 했을 때 어떤지, 혹은 먼저 한일 FTA를 했을 때가 어떤지, 한중을 했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FTA를 했을 때 각 부문별로 손익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얻는 게 더 많다라는 확신이 쓴다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미리 공론화를 해서 상당히 많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상당히 이해 집단 간의 알력의 대상이 되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한마디만 보충을 드리면요. 아까 김호규 교수님께서 이제 50년 이상, 100년 이렇게 국가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러셔서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전개되는 논란의 양상을 보면 이제 한 50년 전 혹은 4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제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학계에서 내포적 공업화론과 수출 주도형 공업화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아주 치열한 그런 노선투쟁 또는 논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내포적 발전론자들이 그 뒤에는 이제 외채 망국론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80년대까지 우리 경제가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와서 지금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한미 FTA 문제는 이제 한일 FTA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건 일종의 동아시아 리그를 안 거치고 메이저리그로 뛰어드는 거하고 비슷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그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엄정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토론하고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익에 완전히 손상이 오는 이런 협상 내용이 온다면 당연히 이건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리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움츠려서는 이제 득될 것이 없다. 아일랜드는 성공했고 멕시코는 실패했지만 또 닫아 걸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하여튼 광범위하게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을 일으키고 우리가 선진적인 통상국가로 가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한미 FTA는. 네. 과연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 전략으로 이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번 본격적으로 다음에 토론 한번 더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실제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많이 늘었고, 이제 그 06년도 금년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예산 증가 평균이 기금 예산 합쳐서 그 13%쯤 늘었습니다. 13%.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는 일종의 야전병원입니다. 이게 환자가 계속 실려오기 때문에 피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약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의사 간호사도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재활치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거 재활해갖고 내보내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래갖고 늘어나는데요. 제가 뭐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따져보면, 건강보험하고 이제 국민연금 기금, 이쪽은 기금이니까 빼고 일반 회계를 보면은, 저희가 금년에 한 10조 4천억 원 정도 이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초생활보장 대상 지원이 생계, 의료, 뭐 주택, 자활급여 다 합치면요. 이게 벌써 이제 5조 3,700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생계급여에 2조 4천억 들어가는데요. 의료급여에 2조 7천억 들어갑니다. 금년에. 여기에다가 이제 건강보험에 3조 5천억 원 국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9조 원입니다. 그럼 빼고 나면 이제 1조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남는데요. 1조 4천억 원 가지고 하니까 이제 장애인 예산이 다 틀어도 5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노인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 틀어도 한 4,500억 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자리 사업이고 뭐고 하려고 보면 이게 우선 급한데 막 응급처치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고 이제 재활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 사회로 이렇게 보내는데 쓸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 변양균 장관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라든가 건강보험 뭐 약제비 이런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증가폭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막 15% 20%씩 올라가기 때문에 여 아마 이제 불만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낭비 없도록 줄이고 그 대신에 이제 그 현재 잠시 어려움에 처한 분들 우리 긴급복지제도 이런 거 하듯이 일단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무장하셔가지고 이제 산업전선으로 다시 이래 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이제 노인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쪽, 여성들 쪽 이런 쪽에 좀 여성가족부하고도 협의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좀 더 역점을 두도록 그래야 유 하겠습니다. 장관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살림살이 사는 우리 뭐 어머님 입장에서는 조금 규모 있게 줄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줄이려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과연 아까 100조를 절약하셨다고 그랬는데 각 부문별로 프로그램별로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봤냐는 거죠. 그냥 얼마 줄였다는 것보다 어느 선진국도 예산에 관한 한 성과 예산지 우리도 하고는 있지만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계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난 뒤에 제도를 실시하고 하고 난 뒤에 다시 사고 평가를 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으로 새로운 어떤 예산 계속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걸 하느냐? 아까 유 장관께서 야전병원에 워낙 응급처치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응급처치를 지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환자의 어떤 근본 치유책을 찾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넣어가지고 없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사각지대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복지우산에서 벗어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야전병원조차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아무리 넣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제도적으로 메꿔줘야 됩니다. 고용보험이 못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돈을 벗어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 재정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의 경우 이 공공섹터가 외국에 비해서는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공기업, 외국에서는 다 민영하고 있는 걸 우리가 공기업으로 안고 있는 게 많고요. 또 산하기관도 많고 또 각종 기금도 선진국에는 없는 기금도 우리가 다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재정 규모가 이미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또 복지 지출도 우리의 경우 지금 고령화 수준이 한 10%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비중이 OECD 국가들은 다 거의 20%에 와 있습니다. 자연히 고령화 때문에 복지 지출을 넣을 걸 감안한다면 지금 벌써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 재정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빚도 지금 거의 2년 사이에 이 정부 들어와서 2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살림 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신중하고
알뜰하게 더 사셔야 된다. 네, 하는 재정 생각을 확보와 가집니다.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딱 한번 목지부 맡은 지 지금 한 달 좀 지났는데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우는 소리 하는 일이 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좀 더 좀 따뜻하게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넉넉하게 마음 좀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조세든 뭐든.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좀 자활하려는 의지 좀 가져주시고 이게 강하셔야 저희가 또 힘껏 도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들을 좀 넉넉하게 도와주고 이런 풍토가 대한민국에 좀 꽃이 폈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정 살림을 사는 어머니는 항상 앓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살림살이가 어렵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야지 자꾸 돈을 더 달라는 자식들이 그나마 돈을 더 가져가지 않습니다. 더 알뜰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우리 빚이 30%가 된다. 그래서 60%보다는 낮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빚이 느는 속도가 너무나 우려할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지금 약 3년 사이에 2배 이상 지금 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살림살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알뜰하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양극화 문제도 풀어야 되고 양극화도 이제는 총론이 아니고 정책으로 하나하나 강론으로 이야기하자. 양극화를 총론으로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제발 이 강론으로 정책으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